그리고 이제 젊어지려면 이제 저도 피부과 하면서 먹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요새 먹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이가 아니라 염증이 쌓여서 늙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염증 노화를 막으면 몸은 다시 젊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이 아주 심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효과와 그다음에 우리가 하기 얼마나 어려운가 쉬운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촉진하는 음식 섭취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음식 중에서는 이제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자를 프렌치 프라이로 먹느냐 아니면 구워 먹거나 쪄 먹느냐 완전히 달라지고요. 예를 들어서 닭고기를 먹는다. 그럼 닭고기를 우리가 쪄서 먹느냐 아니면 프라이드 치킨을 먹느냐 완전히 그 최종 당화상물의 양이 많게는 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요리를 어떻게 해서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해서 요리를 해서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일 일식 창시자의 근황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그분은 일단은 철학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다. 그리고 요리를 자기가 직접 해 먹잖아요. 요리를 직접 해 먹고 자기가 딱 그 재료가 보이게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정갈하게 요리하는 거 봤고요. 그리고 이제 왜 이걸 하느냐? 그러면 그분은 성형외과 의사신 것 같은데 내가 최상의 이런 능력을 갖고서 뇌와 손의 힘을 갖고서 최대한 시술을 잘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분명한 철학과 그다음에 재료를 구입해서 자기가 맞게 한 번 먹어도 되고 두 번 먹어도 되고 사람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분은 한 번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한 번 드시는 거고 그리고 요리를 직접 아주 정갈하게 해 드시는 면에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따라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고려하는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체질, 그다음에 가족력, 그다음에 내 피검사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가장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안으로 보이냐? 그럼 제가 보기엔 동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젊어지려면 이제 저도 피부과 하면서 먹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요새 먹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면은 특히 여드름이나 주름까지 얘기하면 조금 싫어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여드름은 확실히 유지방하고 정제된 당이 관련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의 시험을 볼 때는 여드름은 예를 들어서 음식과 관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여드름은 이제 음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많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정제된 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구에서 밝혀졌지만 우리가 설탕을 10g 정도 먹는다고 하면 20g 정도 먹는다고 하면 그 후성 유전학적으로 그 나이가 더 많이 든다, 2.4개월 정도 더 많이 든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제 책에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단 걸 20g이면 얼마 정도냐면 콜라 한 캔이 한 4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콜라 한 캔에 반만 먹어도 20g 먹으면 그걸 매일매일 먹게 되면 내가 환경적으로 더 빨리 늙어서 후성 유전으로 빨리 늙어서 주름이 더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라서 이런 얘기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귀를 닫게 되겠지만 이제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염증 노화를 억제하는 식이요법 어떻게 하나요? 제가 한번 효과와 그다음에 우리가 하기 얼마나 어려운가 쉬운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당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설탕, 시럽,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당 음료, 그다음에 디저트, 뭐 과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흰쌀 흰밥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혈당 스파이크, 염증하고 미토콘드리아 스트레스 1순위 트리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초가공식품하고 튀김입니다. 초가공식품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분표를 봤을 때 복잡하면 초가공식품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 이제 튀김 같은 경우에도 그 식물성 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반복적으로 쓰게 되면 그 최종 당화산물 AGE가 많아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튀기는 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굽기라든지 찜이라든지 볶는 거, 그러니까 물을 기반으로 한 요리법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근육에다가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되고 그 재료를 공급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목표를 이제 1kg당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은 1.2에서 1.6kg까지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살코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콩두부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가 이제 오메가 3입니다. 그래서 주 2회에서 3회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거, 그리고 기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아보카도유, 그다음에 재사용한 기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 약간은 좀 안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씨앗류들이 있거든요. 이걸 고온으로 가열하는 건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야채라든지 섬유질이 적절하게 필요하죠. 그래서 채소는 한 500g 이상, 그다음에 목표 식이섬유를 하루에서 30에서 40g 정도. 그다음에 이제 발효식품으로서 이제 우리 몸에 건강하게 해주는 김치, 그다음에 플레인 요거트, 그다음에 케피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김치라는 사우크라우트라는 것도 있고, 된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음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알코올이라든지 야식은 최소화해야 되고요. 먹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채, 채소가 있고 단백질, 지방이 있고 탄수화물이 있다 그러면 채소, 샐러드나 이런 거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단백질 드시고, 지방 드시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영향도 되게 중요한데, 일주기 리듬상 밤에는 되도록이면 공복을 유지하시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체크하려면 2주 동안에 과다 음료를 다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규칙적으로 단백질은 챙겨 먹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선은 주 2, 3회 먹고, 올리브유는 잘 여러 가지 요리를 먹거나 뿌려서 먹거나 먹자. 그리고 발효식품 먹고, 야식 주류는 걸 먹지 말고, 식사 순서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좋아졌다 그러면 내 몸에 변화된 걸 한번 체크해보고, 피검사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정도를 가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하루 식사를 소개해 주세요. 제가 이제 사실은 제 몸에 대해서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뚱뚱했는데, 일단은 저는 올빼미형 인간이라서 아침을 먹는 건 좀 부대끼고,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을 간단하게 먹는데 대개 1시 정도에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사람들 만나야 되고 아니면 먹고 싶은 것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제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저는 재료가 많이 보이는 거를 선택하려고 노력해요. 재료가 많이, 제가 해먹을 수도 있고, 식당에 가서 먹을 때도 되도록이면 재료가 잘 보이는 거를 먹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9시 전까지만 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9시까지 먹고 1시까지 먹으니까 10시, 11시, 12시에서 13시 더 하니까 16시간 공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양질의 단백질을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름기가 많지 않은 고기들, 생선, 두부,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정제된 탄수화물, 과자나 이런 것들은 되도록 안 먹으려고 하고요.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피로감, 나이 때문인가요? 단순한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조용한 불씨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염증 노화의 불씨입니다. 염증과 노화는 처음에는 잘 연결이 되지 않겠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에 아주 미세한 염증이 꾸준히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혈관, 근육, 뇌 모든 조직에 영향을 줘서 결국 우리 조직이 나이보다 늙은 세포 조직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피로,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관절통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경우에 면역이 매우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원래 면역이라는 것은 외부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를 지키는 군대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은 청소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같이 노폐물도 쌓이고, 세포전에도 쌓이고, 대사산물도 쌓이고, 외부 독성물질도 들어와서 이런 거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몸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게 되면, 그러면 몸은 쓰레기집처럼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활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굉장히 짜증이나 우울이 많아지고, 잠도 잘 안 오고, 이런 상태가 이제 염증 노화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지속되고 회복이 더뎌지는 것, 결국 면역이 노화되고 염증 노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염증 노화를 알리는 몸의 신호가 있나요? 염증 노화의 증상은 혈액이나 조직 속에서 만성의 저등급의 염증이 서서히 쌓여서 발생하는 현상이라서, 이게 감기나 어떤 확연한 증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애매하고 서서히 나타나는, 그리고 전신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장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피로감, 근감소증이나 근육 약화, 그다음에 관절통, 기억력 저하, 면역력 감소, 피부 노화 등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 기분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복부나 내장 지방의 증가가 이어지게 됩니다. 노화라고 알려진 여러 가지 증상들의 공통 뿌리가 바로 염증인 셈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 노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염증의 불씨가 전신을 태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왜 계속 불이 붙느냐? 이거는 인류는 유전적으로는 수십만 년 동안에 어디에 감염이나 상처가 나거나 배고픈 기근 이런 거의 위협에 딱 맞추어서 최적화된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고 강력한 면역 반응은 탁월하고 기근에 맞춰진 그런 우리 그 호르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현대는 영양이 과잉되고 맨날 앉아서 있고 수명이 점점 좀 늘어나고 이러니까 이 환경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염증이 유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끄는데 최적화된 면역 시스템이 노화되면서 역설적으로 외부 방어 기능은 떨어지면서 계속 불이 붙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일단 여러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도 피곤한 이유, 낮에도 졸리고 하는 게 이런 만성 피로죠. 저도 실제로 이런 증상이 있었지만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이거는 이 만성 염증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되고 에너지가 잘 활용이 되지 않아서 피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 가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과도한 설탕, 과도한 술, 그다음에 가공식품, 늦은 밤에 여러 가지 스마트폰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만성 피로는 내 몸 안에 염증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생활을 바꾸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TP가 에너지 배터리니까 얘네들의 효율이 좋아지면 피로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면 장애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잠이 줄어드는 게 정상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만성 염증 때문에 뇌가 과도하게 각성이 되면은 깊은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염증 때문에도 수면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것들이 그 영향을 미치냐면은 염증 때문에 뇌의 각성 신호를 높이게 되면은 수면을 방해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미토콘드리아가 또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또 염증 노화가 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하려면은 이제 적절한 카페인의 양, 그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블루라이트를 피하고 너무 늦은 시간에 식사하는 것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수면은 최고의 항노화 치료제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새벽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뭐 사실은 염증 때문이거나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수면의 부족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회복이 안 돼서 노화가 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카페인, 블루라이트, 저녁 폭식 줄이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저하되는 거고요. 영어로는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 이거는 뇌에 안개가 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기억이 잘 안 나고 머리도 안 돌아가는 그런 뿌연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이것은 염증으로 인해서 뇌 신경세포의 그 신호 전달이 방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머리가 안 맑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혹시 치매와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뭔가 관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관절이라든지 근육의 통증이 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막 그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섬유 근육통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조용히 쌓이는 염증의 흔적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피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처가 나거나 회복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드름이라든지 홍조, 불금증, 건조하고 가려운 것 이런 것들도 회복이 안 되는 염증 노화의 증상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혈액과 미토콘드리아의 거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나 변비가 반복된다면 단순 위장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내에 세균이 막 유입되고 독소가 유입돼 갖고 전신에 염증이 필요 없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은 제2의 뇌다. 제1의 면역기관이다. 이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맛에 중독이 되게 되면 급노화가 되죠. 단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졌다가 금방 피곤해지죠. 그래서 이런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인슐린 과다가 됐다가 염증이 유발되고 미토콘드리아는 피로하게 됩니다. 또한 최종 당화산물이 많이 생기게 돼서 세포나 혈관의 노화가 촉진되죠. 그래서 혈당 관리가 곧 노화 관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지금 말씀드린 피로, 불면증, 여러 가지 통증, 기억력 저하 같은 흔한 증상들이 사실은 염증 노화의 경고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나이가 아니라 염증이 쌓여서 눕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염증 노화를 막으면 몸은 다시 젊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이
아주 심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해봐도 사실은 제 피 검사를 하면 거의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문제가 뭘까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제 식생활도 고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기를 좋아하긴 하는데 고기를 구워 먹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은 수육으로 쪄서 먹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속도 편하고 좋은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어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연어 먹는 거 좋아하고요. 운동 같은 경우에도 적절하게 매달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우나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사우나는 내 몸속에 적절한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이 운동하는 효과처럼 심혈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논문에 따르면 주 4회에서 7회 한 사람과 주 1회 한 사람과 심장병으로 의 사망률을 비교하면 2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나를 하는 거, 냉문탕에서 목욕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만성 피로, 아침 새벽에 깨는 거, 머리가 좀 띵하고 집중력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염증 노화의 증상을 보이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앞에서 말씀드린 염증 노화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임시 방편의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약을 먹게 되거나 진통제, 수면제, 커피를 많이 먹게 되죠. 근데 이런 약들은 이 염증의 불씨를 끄는 게 아니라 염증의 불씨를 가리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염증 노화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됩니다. 명심하셔야 될 것은 약은 불씨를 가리는 가림막일 뿐이다. 그래서 염증 노화의 불씨가 어느 장기에 닿느냐에 따라서 그 병의 이름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 노화의 불씨가 뇌에 닿으면 알츠하이머 거고, 관절이 닿으면 관절염인 거고, 근육에 닿으면 근감소증이 되는 거고, 혈관에 닿으면 동맥경화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질환들이 다 다른 병인 것 같지만 뿌리는 단 하나, 바로 염증 노화입니다. 이 질병이 생기면 다시 염증을 악화시키고 노화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임시방편에 머물지 말 것. 그래서 진통제, 카페인, 수면제 같은 단기적인 완화책은 불가피할 때는 쓰지만 당장의 편안함보다는 장기적인 흐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 습관의 개입을 조기에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증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지만 폭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4세와 60세 전후에 예방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기 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정기적인 혈액 검사, 체성분 분석을 통해서 내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추적해야 됩니다. 이 주관적인 느낌도 매우 중요하지만 수치로 확인하게 되면 작은 변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내 없는 병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트렌드로 변화하는지를 보고서 내 노화의 속도를 추적한다는 관점으로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관계되는 마음과 관계를 관리해서 이것도 염증 노화에 도움이 된다. 다섯 번째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염증 노화는 증상을 덮는 게 아니라 조기에 발견해서 습관과 데이터와 관계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장보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 장 보러 갔을 때 어떻게 골라야 되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채소하고 해조류를 먼저 생각해 보는데요. 이제 브로콜리라든지 케일이라든지 시금치, 청경채, 당근, 파프리카, 토마토 뭐 이런 것들, 버섯류, 그다음에 미역, 다시마, 김 이런 거 하면 되고요. 과일을 고를 때는 저당의 항산화 위주로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블루베리나 베리류, 딸기, 그다음에 이제 아보카도 뭐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어, 고등어, 정어리, 꽁치, 닭요리, 그다음에 두부, 두유, 그다음에 달걀 뭐 이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견과류나 씨앗류 중에서는 아몬드, 호두나 캐시넛, 그다음에 치아씨드, 아마씨, 해바라기씨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통곡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귀리나 퀴노아, 현미, 뭐 고구마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신료 같은 경우에는 강황, 생강, 마늘, 양파, 그다음에 로즈마리, 바질, 후추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 발효식품 같은 경우에는 김치, 된장, 청국장, 캐피어, 그다음에 독일 김치인 사워크라우트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간장은 저염 버전, 그다음에 발사믹, 식초, 레몬즙 이런 것들이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줄이거나 피해야 될 음식은 참고용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가당 음료, 탄산, 에너지 드링크,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하얀 가루로 된 거, 과자, 케이크 좀 줄이시고, 가공류,
햄, 소시지, 베이컨 줄이시고, 그다음에 튀김 요리 중에서 재사용한 식용유를 이용한 튀김 요리, 그다음에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마가린 이런 것들은 줄이거나 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보기를 하실 때 장바구니 절반은 화려한 색깔의 채소나 과일로 채우고, 그다음에 단백질은 양질의 단백질을 레귤러하게 먹는 거, 규칙적으로 먹는 거, 그리고 견과류나 씨앗류 중에서 건강한 거를 간식으로 하는 거, 그리고 하루에 한 줌 이 정도 먹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공식품 코너는 되도록이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신선식품 위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식, 지중해 식, 간헐적 단식, 케톤식 어떤 게 좋은가요? 네, 이게 모두 염증 노화 억제, 염증 감소, 대사 개선과 연결이 되는데, 이 일반인들한테 저희가 권장해드릴 가이드는 기준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지속 가능해야 되고요.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소단직인데요. 이제 일단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식은 아무래도 배불리 먹는 거에 비해서는 약간은 줄이거나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 게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소식은 사실은 예전에 약간 그 어르신분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도 배고프게 지는데 지금도 배고프게 먹으라고 그러면 굉장히 지속하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몸이 좀 비대하다면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근육량이 감소되거나 영양이 결핍될 수 있기 때문에 먹을 때 너무 배부르지만 않게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엄격한 칼로리 제한은 제가 보기에는 권장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중해식이 가장 연구 근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혈관이나 인지나 염증 노화 예방에 효과 좋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우리 전통 한식 중에서 약간은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새 한식이 약간은 조금 설탕을 많이 넣는 조리법이 많기 때문에 설탕을 안 넣는다는 전제로 한다 그러면 한식과 지중해식을 잘 응용해서 먹는 게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식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흰쌀밥 먹고 잡곡밥을 먹고 채소, 생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발효식품, 견과류, 그다음에 식물성 기름 중에서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를 먹는다. 그럼 이거는 가장 우리가 일반인 사람들이 하기에는 가장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식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간헐적 단식인데요. 간헐적 단식의 장점은 일단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지방을 연소할 수 있고, 장수 유전자 세로토닌 같은 걸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폭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라든지 위장 질환이 있거나 임산부들한테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6시간에 8시간 이렇게 하거나 16시간 공복하고 8시간 식사하는 거를 처음부터 하기 어렵다면 요일별로 하는 방법도 있고, 16대 8이 어렵다면 12대 11을 일단 하시다가 조금씩 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잘못했다가는 중년 이후에 체중이 저하될 수 있고 근손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케톤식이라는 것은 뇌 대사를 포도당에서 케톤체로 바꾸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뇌질환, 정신질환이 있거나 체중 감량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로 지속했다가는 영양의 불균형이 오거나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장기간 하라는 거를 저는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정의 목적이 있을 때 의료인의 감독 하에서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중해식을 기본축으로 해서 항염, 항노가 가장 큰 거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식을 조금 습관을 더하거나 아니면 간헐적 단식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면 되고요. 케톤식은 특수 상황에서 목적을 갖고 의료인의 감독하에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인데 여러 가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마트에서 가장 너무 비싸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연어나 이런 건 비쌀 수 있지만 뭐 꽁치나 이런 건 좀 괜찮잖아요. 그리고 뭐 채소 중에서도 뭐 아보카도 이런 건 굉장히 비쌀 수도 있죠. 근데 비싸지 않은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들 이런 거를 많이 먹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과일값도 굉장히 비싸죠. 근데 과일을 우리가 이만큼씩 먹으려고 하니까 비싼 거지. 한 반줌 아니면 3분의 1 정도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뭐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영양분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적절한 양만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식재료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일종의 보험에 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데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줄이시고 그리고 식재료에 좀 투자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부에게 돈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의사나 약값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 내가 건강해지겠다고 여러 가지 뭐 비싼 뭐 비타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것보다는 마트에 가서 건강한 식재료를 사서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그 어떤 건강을 위한 투자보다 가장 값진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에 대한 투자고 이거는 일종의 보험이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